자, 이제 경영부서 이제 심화돼서 갈 거예요. 여기 좀, 진짜 여러분 4학년답게 경영 원래 분석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좀 갖게 문제도 뭐 깊게 풀고 그러는데, 좀 내용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경영 분석의 기준이 재무제표 추세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추세 분석이라고 했죠. 뭐냐면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수년간의 재무제표를 같이 보통 공시를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특정 어떤 기업,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여러분이 근무하는 기업이 A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재무 수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죠. 그래서 성장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증감 분석, 체인지 애널리시스예요. 이런 주요 항목의 추세를 파악하는 중요한데 이제 통계적 기법으로 이제 이걸 하는 게 뭐 시계열 분석, 타임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통계적 기법으로 하는 거고 이 통계적 기법이 아닌 요즘엔 이제 이 기법 그 전에는 이제 이 기법을 많이 했죠.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이걸 하고 마케팅 조사 분석하거나 그런 부서에서는 시계열 이런 통계 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백오피스 쪽으로 이제 마케팅 팀으로 가면 영업 세일즈, 마케팅 앤 세일즈가 대부분이거든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근데 바로 백오피스로 마케팅 기획 쪽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즘에 다 경영공학, 경영통계 쪽 친구들이 가요. 왜? 이런 통계 기법 우리 알잖아. 빅데이터 분석. 이제 이런 거 할 줄 아는 친구들이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간단한 거는 공식으로 여러분이 갖고만 있으면 입력만 하면 돼요. 엑셀로.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총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지? 뭐냐면 자, 1999년 1999년 자꾸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 날 그쵸? 우리 지금 돈 자산 얼마 있어? 100억 있어. 100억 있어 우리. 근데 금년에 보니까 뭐야? 120억 됐어. 그럼 얼마 는 거예요? 그 전년도 100억 하면 얼마 증가한 거예요? 20억 증가했잖아요. 실제로 자산이. 그쵸? 이해돼요? 요거 해서 곱하기 100, 왜 유리니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0 주식회사 예분해를 했는데 2014년, 201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갖고 비교하는구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증감률이 보이잖아요. 유동자산은 얼마, 자산에도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부채, 비유동이 있잖아요. 자본은 처음에 자기가 했던 자본금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잉여금을 그쵸? 계속 모아놨던 돈, 번 돈, 그거를 두 개 나누는 거죠. 요거 보고 비율을 보는 거예요. 얼마 증가했지? 여기 빼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663억이고 이때는 573억, 90억이네. 그러면 얼마 증가해서 15.7%. 그쵸?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엑셀 할 줄 아시면 엑셀에다가 뭐예요? 비율만 적 공식 써가지고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증감 분석을 하죠. 그랬더니 매출액 이게 뭐예요? 손익계산서인데 순서 기억하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기타 수익이 있지 않고 일반 관리비 이제 판관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영업 외 수익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용, 영업의 비용, 그쵸? 이런 것들 영업의 비용이죠. 이런 건 영업의 비용 이런 걸 빼줘.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딱 내가 나온 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법인세 차감 전 이게 이거죠. 법인세를 차감하면 실제로 단기 순이익이 생기고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기업체 하나만 있을 때고 여러 개가 이제 사업체가 있으면 기타 포괄 순이익 이게 그것까지 해서 마지막에 포괄 이익 아니면 순실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보고 이거 빼면 돼요. 그럼 17만큼 증가했네? 그러면은 기준이 뭐예요? 작년도 기준이니까 682 해야 되죠. 682분에 그쵸? 17에다 682 나누는 게 2.5 마이너스 3.6 그쵸? 이건 좋은 거죠. 왜요? 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매출 원가잖아요. 매출 원가가 적어졌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봐봐요. 판관비가 근데 겁나게 막 증가했죠. 뭐 새로운 뭐 프로모션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판관비를 줄여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합니다. 유동성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유동성, liquidity라고 하면은 liquid라는 게 뭐예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당좌자산 기억나죠? 바로 당장 돈이 되는 거 현금이죠. 현금화가 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성이 높다. 그쵸? 바로 내가 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바로 돈을 지불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유동성 분석은 우리 매출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 받을 권리가 생겼어. 매출 채권이라고 했죠. 재고 자산, 재고 지금 쌓여 있는 상품 이런 걸 뭐예요? 유동하기 힘들죠. 비유동 자산이라고 해요. 요거에 비해서 높은 유동성을 갖고 있죠. 요거 두 개는. 그쵸? 그래서 고정 비유동 자산에 비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건물, 호텔 팔기 힘들잖아요. 거래 뭐 몇십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기업이 높은 유동성을 유지한다는 건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300만 원을 받으면 그렇죠? 지금 1년 만기에 돌아온 단기 채무가 여러분 카드값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값 150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150 남은 데서 이제 내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100만 원은 이런 경우 없겠지만 100만 원 현금 주고 어떻게 해요? 200만 원은 물건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50 못 막자요. 어디서 꾸던가. 그쵸? 그래야 되죠. 마이너스 50만 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유동성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단기 채무를 지급하기 위한 비율이에요. 이 말 그대로 공식이 돼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유동 비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를 가는 거니까 여기가 뭐였어요? 요거 부채, 빚 기억나죠? 지겹죠 이제? 거 자본. 근데 요거가 두 개가 같아야죠. 뭐야 이게 자산. 자 이게 비율이 모르냐면 요 두 개 보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지금 당장 돈이 아까 단기 채무를 했는데 요 자산을 팔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때 그냥 자산도 아니고 유동 자산이에요. 유동 자산. 현금화 할 수 있는. 이해되죠? 지금 이거 갖고 왜 자본은 건들면 안 돼.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돈이니까. 거기 말고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나 신용거래 그게 뭐냐 카드잖아요. 거기 거래처는 상대 기업의 유동 비율에 당연히 관심 갖겠죠. 여러분 대출해 줄 때 여러분 그냥 신용도만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도도 하지만 보통 이 사람이 현금 얼마 받는지 여러분 다 떼어오라고 그래요. 대출 받을 때. 그래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전자본, 운전이 돈다는 거잖아요. 운전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자산에서 부채자산을 빼는 거예요. 부채를 빼는 걸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당좌자산이에요. 그 당장 돈 된다는 거, 현금성 자산, 그쵸? 요 원래 우리 유동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원래 다 회계 원론 보시면 뭐가 있는지 계정 다 공부하는데 분계로 제가 그냥 숙제 해보는 걸로 넘어갔고 그것만 해보시고 그 전산회계 관련해서 했던 거 강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만 나와요. 그 50개에서 100개 정도 그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50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거기에다가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상대방이 돈을 줘야 되거나 그래서 보통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은 한마디로 상품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깡하잖아요. 뭐 할인해 가지고 그쵸? 그 사줄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래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저희 구두방이나 어디서 상품권 삽니다 그러면은 그냥 손해 보고 한 80만 원 돈 받고 팔잖아요. 그 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통 어음이면 어음깡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 여러분 물건 팔아야 돼. 이거 뭐야? 여러분 입장에서 중고장터에다 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현금화 되기 어렵죠. 일단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파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재고자산을 제외시킨 이유는 현금화가 다른 유동자산에 대해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안정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제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땅좌 비율이 가장 현금이죠. 아니면 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이 아니라 현금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제 보통 유동 비율로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당좌 비율로 하는 게 가장 현금으로 지금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냐. 1년 안에 돌아오는 빚을 그쵸? 내야 되는 돈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내가 현금을 663억 갖고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이번 달 안에 오는 게 313억이야. 그러면 115%. 그쵸? 이 재고자산 뺀 거예요. 재고자산 빼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15%. 이거 하고 한 15%는 돈 남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안정성 비율이라고 해서 안정성.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안전하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안정성 비율은 이 부채하고 자본하고 이 여러분이 한마디로 자산을 형성할 때 쓴 게 그러니까 내 돈하고 요 부채하고 적정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내 자산을 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루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고정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장기 자본, 자기 자본이나 비유동 부채 규모보다 크다면 경영 분석가들은 기업의 안전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장기 자본. 자, 이게 중요해요. 장기 자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기 자본은 내 자본금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쵸? 그 돈하고 적금 부은 거 뭐 이런 거가 자기 자본이에요. 그거랑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자본이에요. 요거랑 그 다음에 부채가 있는데요. 비유동 부채라는 건 여러분 장기 그쵸? 비유동 부채라는 건 장기 장기로 여러분 뭐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뭐 한 거 있죠? 요거 있어요. 비유동 부채. 근데 여러분들이 요 봐봐요. 이 비유동 자산이라고 해야죠. 고정 자산. 그러니까 호텔 건물 산다, 땅 산다 이럴 때는요.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 1년 안에 돈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 있죠. 그걸로 돈을 조달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적금 부은 거, 큰 돈, 모아놓은 돈하고, 네, 그쵸? 이 돈 지금까지 쌓아놓은 번 돈하고, 여러분이 땅을 사는 아파트 산다 그러면 또 뭐예요? 이거 장기 대출 되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10년, 20년 후에 갚아도 되는 거. 론, 그런 거죠. 그런 걸로 사야지.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카드로 3억짜리 집 사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웃?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이 이제 회계용어를 쓰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경영 분석가들은 만약 이 단기 차입금을 빌려가셨다면 이거 안정성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는 겁니다. 기업 같은 거 진단할 때 이게 제가 컨설팅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비유동 자산, 고정 자산을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장기 자본으로 여러분 안 하면 기업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 배분의 안정성 분석은 자본이 얼마나 안정되게 자산에 배분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거고, 또 하나 이거 말대로 이렇게 단기 차입금으로 다 뭐 아파트를 샀다든가 이러면 여기는 재무 위험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망하기 쉽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재무제표에 그래서 또 보는 게 부채가 얼마 있냐, 빚이 얼마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부채입니다. 이거 부채죠. 부채에서 이거 공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즉 빚에서 즉 내 돈에서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비율이에요. 남의 돈. 그렇죠? 지금 내가 내 돈에서 이걸 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타인 자본, 그걸 부채죠. 타인 자본에서 자기 자본을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있죠? 돈을 빌려주는 그 측에는 채권을 내가 저 기업에 내가 채권을 지금 돈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매주 채권 갖고 있죠. 근데 내가 돈을 받아야 될 거야. 물건만 받아놓고 나중에 돈 띄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럼 그 기업이 돈이 진짜 자기 돈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얼마나 있는지. 다 부채면 뭐예요? 걔 다 갚아야 되니까 나한테 줄 돈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그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을 초과해요. 이렇게. 그러면 재무 위험이 증가하죠. 기업의 지급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청산하게 되면 항상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청산할 때 누구부터 해요? 돈 빌려준 채권자들, 요거 빚, 은행 이런 데서 먼저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청산 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커지므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가 이룬 상황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보통은 그 내가 처한 산업 평균에 그거보다 낮으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쵸 어떤 그 회사는 내 돈은 304억이 있는데 남의 돈이 737억에서 199%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산업마다 다르다. 이러면 어휴 이거 위험한 우리 100% 해야 되는데 200% 가까이 되네. 용인 투자면 안 되네. 그게 아니라 산업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정 비율입니다. 고정이라는 건 비유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을 고정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정 자산. 결국 뭐야? 땅. 우리 맨날 그러죠. 땅, 호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그쵸? 자기 자본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은 뭐냐면 조달된 자본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유동자산에 넣을 건지 비유동자산 즉 땅이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땅이나 이런 데다 할 건지 유동자산이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유동자산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이해되죠? 아니면 적금을 넣는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금을 넣을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할지 땅을 살 건지 아파트를 살 건지 그렇죠? 그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비유동 자산, 고정 자산이죠.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이 비율이 고정 비율이 높다. 100% 넘는다는 것은 내가 이 비유동 자산에 자본이 부채에서도 조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 갖고 이 물건 아파트 못 사니까 부채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거. 그걸 상환이라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죠. 부채는 의무예요. 성장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신혼집 아파트를 사는 게 나냐 아니면 달달이 월세로 내는 게 고민될 거 아니에요. 월세로 내면 그냥 비용으로 떨어야 돼요. 돈이 모아지지 않죠. 근데 내가 자산을 형성하고 싶어. 그러니까 봤는데 괜찮아. 이 물건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돈이 보통 3, 4억짜리 집인데 조그만 집도 그쵸? 3, 4억 정도 하려는데 난 돈이 지금 모은 게 1억밖에 안 돼. 부부가 합쳐가지고 2억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그쵸?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조달해야 돼요? 장기로 한 20년 상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겠죠. 이자도 싸고. 그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성장, 자산을 형성하면 이게 자산이 뭐 내가 3억 주고 샀는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5억이 될 수 있고 지금처럼 아파트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한 당연히 이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지만 자본 배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주 유용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고정 장기 접합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고정 부유는 다른 말하지만 고정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고정 자산인데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내 돈 갖고 이거 갖고 살 수 있냐? 아파트나 그러니까 호텔이냐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고정 장기 접합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정 비율이 아까처럼 성장기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빚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분모의 자기 자본에다가 비유동 부채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자본 배분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즉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이 제일 위험해. 내 돈인데 내 돈 갖고 하는데 그렇지만 성장 추구할 때는 남의 돈 즉 근데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 부채 장기로 갚은 거 그거 비유동 부채로 합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자본 조달할 때 부채를 쓰게 쓸 건데 나중에 한 10년 상환하는 그런 아파트 뭐
그쵸? 그런 대출을 한 거야. 1금융권에서. 그것까지 해서 비유동자산 비율을 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자본은 자기 자본 플러스 비유동 부채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고정 장기 접합 잘 적합돼 잘 배분이 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장기라고 있잖아요. 고정, 그쵸? 어, 고정 비율이 안 하고 고정 장기라는 말을 딱 하면, 비유동자산 부채 이것까지 끌어와서 요거 갖고 자산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가장 이제 수익성 분석이에요. 이게 수익이 날 거냐 이거예요. 수익은 다시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건 게 수익이 났다 이런 거야. 즉 이익을 창출할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는지 해야 될 거,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자본, 그렇죠? 내 돈을 갖고 투자했는데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이것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빨리 해야겠네요. 자,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용어가 이게 분모로 옵니다. 매출액 대비 얼마나 내가 총이익을 받느냐, 근데 마진이 얼마 남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뭐냐, 영업이익, 즉 매출액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고유의 활동이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액 순이익률 뭐야? 당기 순이익을 매출액 나눈 거죠. 이렇게. 왜? 매출액에 대비 순이익이 얼마 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게 여기 주식 투자하신다고 이렇게 자기소개하신 분이 있던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주식이라는 게, 이게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뭐예요? 주주가, 그쵸? 전체 뭐 이게 뭐 100만 주인데 100%잖아요. 근데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으면 뭐 만주가 1%니까 1000주면 0.1%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 0.1%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회사에. 자, 그러면 Return on Equity예요. 즉 자본, 이 자본이 어떻게 해요? 주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그거가 이제 뭐랑 해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을 내가 냈는데 우리 이 회사가 자기 자본, 그 중에서 뭐예요? 여기선 주식이겠죠. 주식에서 돈을 형성해가지고, 자본금을 형성해가지고 그 자본 갖고 얼마나 당기 순이익을 냈냐, 그게 중요하겠죠. 왜?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주식 하시려면. 그래서 기업 소유주인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을 갖고 그거 갖고 수익을 얼마나 냈냐, 이번 연도에 당기 순이익이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여러분 봤겠지만 삼성이나 애플에서 뭐 갤럭시 무슨 시리즈나 아니면 애플 아이폰 몇 시리즈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막 뭐 어닝 쇼크 할 수도 있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벌써 기대를 하잖아요. 오, 엄청 벌었네. 내 주식 갑자기 확 뜨고 주식이 올라서 좋고, 거기서 또 일정 부분은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두 군데서 들어와. 그래서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량주 빼고는 주식이 위험하죠. 대부분은. 그쵸? 이번에 뭐 시젠 같은 데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쵸? 대박 날 텐데, 그쵸? 아유, 그다음에 아무튼 기업 소유주인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주식 샀으니까 투자 수익률이기도 해요. 이쪽에서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차기 자본을 갖고 비용의 대용 비율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자본의 이제 평균가로 합니다. 거기에서 단기 순이익을 얼마 냈냐, 개념만 잘 아시면 되고, 공식을 나중에 엑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호텔에 쓰는 걸로 한정해서 과제를 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OA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수업이 아마, 그쵸? 뒤에 활동성 분석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줘야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총 자산 이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리턴 온 인베스트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투자 대비 리턴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예요. 투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총 자본에다 영업이익률이에요. 뭐냐면 영업이익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본업에서 돈을 얼마나 버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총 자산, 그걸 총 자본이라고도 해요. 총 자산. 우리가 말하는 에셋. 여기 보시면 여기 에셋. 요거 갖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물건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텔로서 우리 입장에서 호텔 내에서 얼마나 영업이익을 냈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가장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주뿐만 아니라 아까 리턴 온 에쿼티는 주주이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했으니까. 아니면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이게 부채라는 건 여러분 입장에서 부채지만 채권자들 즉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얘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도 광의의 자본으로 받아들이는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즉 이게 둘 다 이 기업에서 투자한 거 아니에요. 돈 빌려줬다는 거. 이 두 투자자들 채권자 그리고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 그쵸?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에 이제 총 자산 에셋이 들어가요. 즉 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주 영업에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에서 뭐 매출 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 공식 까먹으면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됩니다. 계속 설명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거예요.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결국 어디로 두고 가요? 자기 자본을 투자한 주주에게 가는 거잖아요. 당기 순이익은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이자 돈 빌리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건 채권자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총 자산 또는 총 자본은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투자한 투자 자본입니다. 여기는 활동성 분석은 다음 주부터 할게요. 일단은 잠시만요. 숙제를 그래서 그 과제 내주고 오늘은 일단은 경영분석 다 못 끝내겠네요.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른 거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분께 숙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과제 마지막 거 내주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3주차 과제 우리가 3시간이라서 각각 파일 3개를 구분해서 제출하는데 이메일은 그냥 한 번에 다 3개의 파일로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서 과제 3은 이 두 문제를 낼 건데 한 페이지 분량으로 그러니까 정리하라 이거죠. 경영 분석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추세 분석 그리고 이제 계속 재물 비율 분석 나올 텐데 재물 비율 분석에서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됐죠? 요거를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한 페이지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